안녕하세요. 지옥 같았던 고부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끽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고부 갈등, 결혼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제게도 그 고부 갈등으로 인한 끝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제 이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친구가 싫다고 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어 결혼까지 가게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때 제가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복잡한 일을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직장을 자주 바꾸지 말 것이었어요. 저는 한 직장에서 10년을 넘게 일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 당시에도 한 군데를 꾸준히 다니지 않고 여기저기 이직을 하거나 심지어 직종을 바꾸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그것이 자유로운 남편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쯤에는 꽤나 걱정이 됐어요. 처녀 시절엔 제가 일을 해서 벌어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만약 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일을 못할 때 자유롭게 떠난다면 집에 생활이 돌아가지 않을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육아휴직 후 복귀할 때까지만이라도 지금 직장을 유지해달라고 했죠. 그때만이라도 안정적인 생활이 되어야 하니까요. 남편은 잘 따라주는 듯 했어요. 이것 이외에 제 결혼에 걸림돌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시부는 저를 참 아끼셨는데 시모는 꼭 시부가 없을 때 저를 무시하거나 듣기 불쾌한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반감을 가지며 아들을 내조하기 힘드니 일을 그만두라며 몇 번 제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맞벌이로 살기 힘들다고 좋게 말하고 넘겼는데 딸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그 불쾌한 행동과 말투가 더 늘었어요. 심지어 제왕으로 낳을 수밖에 없다는 의사결정에 병원까지 찾아가 꼭 자연분만으로 낳게 해달라며 난리치시곤 했어요. 그리고 딸을 임신했더니 자긴 손녀는 필요 없다며 출산날 산부인과에 찾아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시부는 저를 찾아오셔서 용돈도 주고 가셨고 딸아이 예쁘다며 좋은 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뒤로도 시부는 저와 만날 때마다 몰래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기도 하셨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이상적인 분이셨거든요. 저는 딸애를 낳고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갔어요. 시모는 결혼 전부터 일 그만두라고 난리치시더니 육아휴직 중에는 더 강요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제까지 해온 경력을 잃는 것도 싫었고 경력이 단절돼서 다른 직장으로 가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시모에게는 항상 상황 봐서 알아서 하겠다고만 했죠. 그러던 중 딸애가 5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의 출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을 눈치챘던 날이었죠. 새로운 직장이 깐깐하다는 것을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던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으로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별다른 말도 내색도 않았기에 잠자코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제가 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가야 했어요. 폰 수리점이 남편 직장 근처에 있었기에 근처에 갔다가 남편 점심시간이랑 겹치는 걸 보고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싶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지금 당신 회사 근처인데 점심 같이 먹지 않을래? 오랜만에 외식하고 싶어. 뭐? 지금 전화하면 어떡해. 그런 건 미리 이야기했어야지. 나는 벌써 밥 먹고 일하는 중이라 안 돼. 들어가는 길에 포장이라도 해서 들어가서 먹어. 어? 그래. 점심시간은 항상 똑같으니까 이 시간이면 아직 밥 안 먹었을 것 같아서 연락한 거야. 그럼 끊을게. 저는 전화를 급히 끊었지만 이내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기랑 같이 왔을 걸 알면 밥을 먹었더라도 잠깐 나와서 애기 얼굴은 보고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아니라면
나와서 제게 직접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화를 끊는다? 이상한 마음에 저는 집들이 때 보았던 남편 직장 부하를 보고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를 하고 물어봤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영준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저번에 저희 집에 집들이 왔었죠? 사모님, 안녕하셨어요? 애기가 너무 예쁘네요.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폰 수리하려고 들렀다가 남편 잠깐 보려고 왔는데 혹시 많이 바빠요? 모르셨어요? 어떡하지? 뭔가 말하기를 꺼려하는 그 모습에 제가 채근하니 그 사람이 말해주더라고요. 며칠 전에 사직서 쓰고 이제 더 이상 출근 안 하시는데요. 제 머릿속은 캄캄해졌어요. 일을 그만두다니 그것도 스스로 퇴사를 했다고? 저는 일단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바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신 일 그만뒀다며? 당장 집으로 와. 제 목소리에 심상치 않음을 느낀 남편이 쭈뼛대며 집으로 들어온 건 30분이 지난 뒤였어요. 당신 일 그만뒀다며? 어떻게 나한테 말 한 번 없이 그만둘 수가 있어? 아니, 권고사직이나 해고도 아니고 스스로 사직서를 쓴 이유가 도대체 뭐야? 여보,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거기 진짜 힘든 직장이었어. 일하는 동안 불편한 일도 진짜 많았고 사람 답답하게 만들어서 탈출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자기도 잘 알지만 나한테 오는 일도 너무 많고. 그렇다 해도 당신 지금 혼자 벌고 있는 중이잖아. 당신이 그만두면 당장 다음 달부터 카드값이며 공과금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직 애도 어려서 내가 지금 당장 복귀하기도 힘든데. 결혼 때 한 약속을 이렇게 어겨버리는 건 뭐야? 내가 최소한 육아휴직 때만은 일 그만두지 말라고 했잖아. 여보, 걱정하지 마. 나 여기보다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어. 돈 많이 주고 힘든 데보다는 돈 적게 주고 시간이 넉넉한 곳으로 이직해서 공무원 공부라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지. 솔직히 회사원은 내 성격이랑 안 맞아. 내가 당장이라도 직장 알아볼 테니까 아버지한테는 이야기하지 말아줘. 아버지 알면 또 나한테 잔소리 엄청 퍼부으실 테니까.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이 일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랑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자 저는 급히 오른 열 때문에 뒤로 기절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부에게 이르지 말라는 그 말이 어찌나 화나는지 저는 냅다 소리부터 질렀어요. 야,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딱히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진짜 생각이 있는 거니? 머리가 잘 붙어있기는 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 갓난애기 두고 그만두겠다는 결론이 나와. 당신이 자유로운 영혼인 건 알겠는데 나랑 같이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으면 최소한 나는 제외하고서라도 이 아무것도 못하는 애 먹여 살릴 걱정 정도는 해야 정상 아니야? 우리가 왜 아무것도 없어. 당분간은 차나 집 담보로 대출해서 생활비 하면 되지. 게다가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퇴사한 거야. 사람을 아무 생각 안 하는 사람처럼 만들지 말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한창 벌어야 할 나이에 쉬면서 대출해서 생활비 하자는 말이 쉽게 나와? 스스로 사직서 쓰고 나오는 바람에 실업급여도 못 받았잖아. 경고하는데 이틀 안에 취직해. 안 되면 나 진짜로 가만 안 있을 거야. 당신은 당신 가정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내 가정이야. 당신이 망치게 그냥 둘 수 없다고. 저의 분노에 남편은 제게 변명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길로 밖으로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취직 자리라도 알아보러 나갔나 보다 했는데 1시간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모에게서요. 시모는 제게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갔더니 남편이 떡하니 시모 뒤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딴청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순간 이놈이 시모에게 뭔가 이야기했구나 싶었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당연히 남편이 잘못한 거니 저는 거리낄 것이 없었어요. 내가 왜 오라고 했는지 짐작하니? 아니요.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 뻔뻔하기도 해라. 영준이한테 다 들었어. 남편 앞길 막는 게 그렇게 좋아? 네 남편이 다 생각이 있어서 일 그만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애를 잡으면 어떡해? 하라는 내조도 안 하고 그렇다고 사근사근 하기를 해? 남편이 일을 못하면 네가 일을 하면 되잖아. 그런 일로 왜 애를 힘들게 만들어? 앞길을 막다뇨.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애가 아직 5개월인데 일을 그만두는 게, 그것도 와이프한테 상의도 없이 그만두는 게 그럼 정상이에요? 게다가 언제는 일 그만두라고 그렇게 상하셨으면서 아들이 퇴사하니까 이번에는 저더러 돈 벌라고 떠미시는 거예요? 네가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이면 얘도 이야기를 했겠지. 매번 네가 이렇게 애 기를 죽이고 혼을 내니까 얘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잘못이라는 생각도 좀 해. 매번 남편 탓만 하면 기분이 좋아? 누구는 화를 내고 싶어서 내요.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저도 화 안 내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당장 돈 나갈 것도 많은데 직장을 나오면 누가 돈을 번단 말이에요. 제가 일해서 돈 벌면 돼요. 그렇지만 애는요? 영준 씨가 육아 전담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애 태어나고 1년은 모유 수유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육아를 해야 한다는 말에 남편이 급히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육아 같은 거 못해. 취직 자리도 알아봐야 하고, 면접 보느라 나가보기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처갓집에 맡기면. 말을 말지, 뭐하러 기름에 불 붙는 짓을 하는지 기가 차지도 않은 그 말에 저는 심호가 있다는 생각도 잊은 채 남편에게 버럭 소리쳤어요. 왜 당신이 싼 똥을 우리 엄마한테 치우라고 하는 건데? 야, 너 내 아들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뭐, 똥? 일 그만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니? 그리고 사부인 집에서 일도 안 하시고 노는 걸로 아는데 손녀 하나 봐주실 수도 있지. 어머님, 매번 저한테 출가 외인 하셨죠? 친정도 남의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남의 집에 애를 어떻게 맡겨요? 남편 시간이 남고 돌아서 할 일이 없는데 애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머님은 뭐 하시는데요? 어머님도 일 안 하시는 건 마찬가지시잖아요. 딸이라서 싫으셔도 손녀딸인데 어머님이 직접 보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시아버지 내조를 하잖니.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 와중에 애를 보라고 해?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하실 거 아니시면 저희 집안일에 빠져주세요. 그리고 당신 쉬는 동안 육아 안 할 거면 나 아버님한테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물어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솔직히 지금 당장이라도 시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때까지는 이혼 생각은 없었고 조만간 해결되면 굳이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협박 아닌 협박에 결국 울상을 지으며 육아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저는 예상보다 반년 빠르게 직장에 복귀하게 됐죠. 남편에게는 면접 볼 땐 제가 연차나 반차를 쓰고 나올 테니 애는 다른 데 맡기지 말라고 말해둔 상태였어요. 제가 복귀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벌어야 생활이 돌아가거든요. 제가 바라던 대로 남편은 정신을 차린 듯 보였어요. 그런데 사건은 해결이 됐지만 시모와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을 느끼게 됐어요. 남편은 백수 생활이 몸에 맞는지 취직 준비에 전념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정말 공부를 하려나 싶어서 주의를 줬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애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냐며 도리어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제가 돈을 벌고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자는 생각으로 놔뒀는데 하루는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일 잘하고 있니? 괜찮아. 공백 기간도 짧아서 문제 없지. 이런 말 미안한데 당분간은 애 못 봐줄 것 같아. 엄마 어제 손가락 다쳐가지고 애 못 봐. 마음 같아선 계속 보고 싶은데 의사가 당분간은 손 쓰지 말라고 하네. 그 어린 것이 마음에 밟히는데 일로 바쁜 너한테 이야기하기도 미안하고. 뭐?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우리 애를 봐? 한 달 전쯤부터 김서방이 우리 집에 애를 자주 맡겼어. 취직 준비한다길래 그러라고 했지. 너 알면 신경 쓰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이야기 안 했는데 손을 다쳐버려서. 이 미친놈이? 저는 입으로 쌍욕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친정엄마 앞이라서 참았는데 전화를 끊고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고 그 생각만 계속 나더라고요. 저는 결국 열이 받아서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는 남편도 애도 없더라고요. 애가 어디 있나 싶어 남편이 간 곳을 찾다가 켜진 노트북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카톡이 로그인되어 있는데 최근 카톡을 읽어보고는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취직 준비, 면접 준비로 애를 맡겼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친구들이랑 골프, 당구, 볼링이나 치면서 유유자적하게 놀았더라고요.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애는 처갓집에 맡겨두고 지 혼자 즐기면서 놀았다는 걸 알게 되니 배신감과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애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거실에 제가 앉아있는 걸 보고도 남편은 태연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자기한테 말 하나 전해주려고. 우리 엄마가 손가락을 다쳐서 이제 우리 딸 못 봐준대. 너 지금까지 우리 엄마한테 애 맡겼어? 내가 당신이 싼 똥 우리 엄마한테 치우게 하지 말랬지? 그건 면접 준비한 거야. 취직하려면 면접도 보고 여기저기 일자리 알아보러 다니기도 해야 하잖아. 애 데리고 가기 힘든 곳에 갈 때만 맡긴 거야. 그래서 한 달 내내 맡겼어? 그래, 맡겨도 돼. 대신 돈 내. 용돈도 안 드리고 애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이 사위면 사위답게 행동해야지.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당신도 잘 알잖아. 진짜 한두 번이었다니까. 내가 벌써 다 듣고 왔거든? 그리고 너 면접이랑 취업 준비도 아니었잖아. 골프, 볼링, 당구. 그래, 백수 친구들이랑 이런 거 하면서 돈 쓰니까 기분 좋았어? 돈 없으면 배송 알바라도 해. 파트타임으로 알바라도 하면 되잖아. 아무리 봐도 이건 당신 의지의 문제지. 왜 우리 집 일에 우리 엄마까지 끌어들이는 건데? 뭐? 말 적당히 해.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뭘 어쨌는데. 일 그만둔 거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도 좀 쉬고 싶어. 숨도 쉬고 싶다고. 애만 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그러게 왜 일을 그만뒀어? 내가 집에서 쉬면서 육아하고 있는 줄 알았지? 보니까 쉬어 보여서 한다고 한 거잖아. 근데 생각보다 힘들지? 솔직히 나는 지금 당신이 화내는 건 관심도 없어. 당신이 육아한다길래 내가 돈 벌러 나와 있는 건데 당신이 애도 안 보고 친정에 애 맡길 거면 내가 왜 돈 벌어서 당신 먹여 살려야 해? 그리고 우리 엄마 지금 손가락 다쳐서 절대 안정이라 애 절대 못 봐. 그러니까 이후로 친정에 애 맡길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애 보기 싫으면 직장이나 빨리 찾으라고. 아,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나는 당신 육아휴직 쓸 때 혼자 일하면서 먹여 살렸잖아. 그건 지금 생각나지도 않지?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생활비도 안 주고 애만 보도록 만들고. 나도 숨 좀 돌리자. 일자리 찾을 건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쉬엄쉬엄 하자고. 너 골프 치고 당구 치러 가려고 우리 엄마는 힘들어야 해? 둘 다 일을 해야 애를 맡기고 용돈이라도 드릴 거 아니야. 딱히 우리 엄마뿐만이 아니야. 어머님한테 맡기는 것도 맨입으로 맡길 거야? 그거 아니잖아. 맡기면 맡기는 대로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우리 형편에 그게 돼?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너야말로 이기적이잖아. 남편은 제 말에 반박할 말이 없었는지 아니면 아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건지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그래도 이 정도로 충격을 줬으면 정신을 차리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일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폭풍 전야였죠. 저희가 이렇게 대판 싸우고 한 달쯤 뒤에 걸려온 아버지 전화로 알게 되었어요.
딸, 너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화가 났어? 네 엄마 요새 어떤지 모르지? 아유, 속 터져. 오늘 정신과 상담 받으러 갔다 왔어. 네? 왜요? 무슨 일 때문에? 말도 마라. 너희 시모가 전화 와서는 어떻게 딸을 그딴 식으로 키웠냐며 난동 부린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우리가 이런데 너는 오죽하겠냐마는 네 엄마는 몇 번 그렇게 전화로 한 소리 듣고는 영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시어머니가 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전화해서 내 욕하진 않았을 거고. 하는 말도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기도 안 차. 시모한테 손녀딸 맡기면서 돈 한 푼 안 주는 싹퉁머리 없는 년이라면서 아들 기죽이고 너 일하러 다니면서 유세 떤다고 하면서 딸년을 어떻게 키우면 그런 년으로 키웠냐고 막말을 짓거리는데, 어휴 진짜 내가 들어도 졸도할 것 같은 말을 그 여린 네 엄마가 들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 거요. 어머니한테 애를 맡긴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설마. 놀란 제 머릿속을 스친 건 그날 반항심 가득했던 남편놈의 얼굴이었어요. 반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번 한 번뿐이야? 아니면 몇 번 더 있어? 네 엄마, 네 욕만 했으면 그렇게까지 놀라지 않았을 거야. 어차피 엄마 성격에 시자 붙으면 다 별나다고 생각하고 넘겼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외손주까지 걸고 넘어지니 네 엄마가 그렇게 힘든 거야. 망할 할망구가 지 손주 딸이기도 하면서 아들도 아닌 딸한테 쓸 시간이 없다. 애가 외탁을 해서 싸가지가 없다. 손녀도 정이 가야 키워주지 않겠냐는 둥 뚫린 입이라고 내뱉는 말들이 전부. 에휴. 아빠의 충격적인 말에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제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뭐 아는 게 있다고 싸가지가 있다 없다 하는지. 게다가 외탁을 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그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싫다고 하는 그 자세가 제게는 더 열받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애를 맡긴 건 남편인데 저를 헐뜯는 것도 웃기지만 그걸 왜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피우나요? 결국 마음 약한 우리 엄마는 따지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고 시모는 틈만 나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고 뜯고 그런 말을 몇 번이나 들어가며 저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던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가슴에 깊이 박혀 저는 이를 꽉 깨물며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엄마한테 전화 녹음하는 기능 좀 알려주세요. 설정에 가면 다 할 수 있거든요. 통화 시엔 무조건 다 녹음할 수 있도록 해놔요. 그리고 다음에 어머님 전화 오면 여보세요만 엄마가 하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좀 들어줘요. 증거 남겨놔야 하니까요. 부탁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고 저는 전화를 끊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 집에 문제를 일으키는 남자와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고요. 성급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이렇게 찢어진 골은 다시는 메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렇지만 이대로 그냥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당한 수모를 다 갚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 아버지에게서 녹음 파일이 도착했어요. 대답 없는 어머니를 향해 쏘아붙이는 말들이 제가 들은 것보다 더 무식하고 예의 없으며 더러운 말들 뿐이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남편에게는 시댁으로 오라는 문자를 보내놨었죠. 시댁에는 시부와 시모가 함께 있었어요. 시모는 눈빛으로 제게 왜 왔냐며 묻고 있었죠. 저는 그 눈빛을 무시하고 시부에게 향했어요. 아버님, 남편이 얼마 전에 일을 그만뒀어요. 지금 전혀 취직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이혼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영준이가 일을 그만뒀다고? 언제부터 그만둔 거야? 벌써 3달이나 지났는데 취직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일할 생각은 팽개치고 친구들이랑 골프, 볼링이나 치면서 놀러나 다니고 있으니 제가 복귀하면서 우리 딸 육아라도 하라고 했는데 친정이며 시댁에 맡겨두고 놀러 다니기 바쁘더라고요.
영준이 이놈 어딨어? 지금 당장 오라고 해. 저 자식을 놔두고 지금 지 혼자 즐겁게 놀러 다니고 말이야. 인간이 덜 됐어. 아가, 내가 단단히 혼내둘 테니까. 죄송하지만 아버님, 영준 씨 때문만은 아니에요. 뭐? 그럼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누가 또 너한테 그런단 말이냐? 아버님은 모르셨겠지만 어머님께서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딸 맡기면서 시모 용돈 하나 안 준다고 뭐라 하시면서 제 딸이 외탁을 해서 싸가지가 없고 아들도 아닌 딸이라서 보기도 싫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딸년을 어떻게 키우면 그렇게 싹퉁머리 없는 년으로 키우냐고. 여보, 아니에요. 나 그런 적 없어요. 얘 좀 봐.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디서 시부 시모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래? 내가 너 결혼할 때부터 알아봤어. 얼마나 못된 년인지 이제는 가족 간의 다툼까지 만들려고 하고. 저는 그 모습에 아무 대답 없이 아버지가 전해준 시모의 폭언을 고스란히 두 사람에게 들려줬어요. 아니, 사부인은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손녀딸, 저한테 맡기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당신 그 잘난 딸한테 이야기하라고요. 돈 한 푼 안 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유세인지. 당신 딸이 그리 잘났다는데 일하면서 애는 왜 못 봐요? 아니면 당신이 봐주던가. 당신은 일 안 하고 놀고 있다면서요. 정말 모녀가 쌍으로 재수가 없어서. 시부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가고 그와 동시에 시모의 표정은 점점 사색이 되었죠. 잘 들으셨죠? 오늘도 친정어머니께 전화해서 폭언을 퍼부으셨더라고요. 목소리의 말투까지 똑같으니 발뺌하시기 어렵겠네요. 안 그래요? 시모는 결국 제 폰을 뺏으려고 했지만 결국 시부의 눈빛에 깨갱하고는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시부의 모습을 보며 한마디 더 했어요. 아버님,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더 화가 나는 건 아버님, 어머님 손녀인 제 딸에 대한 폭언이에요. 애가 외탁을 했다면서 손녀가 싸가지가 없다고 했대요. 아니, 고작 1년도 안 된 갓난애기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뿐인가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하지만 애를 어머니께 맡기자고 한 건 절대로 제 의도가 아니라고요. 저는 남편이 육아를 해야 한다고 했고 우리가 용돈 드릴 형편이 안 되니 양가 부모님 집에는 당분간 맡기지 말자고 똑똑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왜 남편 혼자 독단으로 저지른 일에 저희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이 일로 정신병원까지 가셔야 하는 건데요. 시부의 얼굴은 거의 터질 것처럼 붉게 변해버렸어요. 시부가 딸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가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대로 말했어요. 시부가 시모를 돌아보더니 소리치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사돈 얼굴을 이제 어떻게 봐? 무슨 배짱으로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손주 하나 봐줄 생각을 못해. 그리고 애 봐주게 된 게 다 당신 잘난 아들놈 때문인데 왜 사돈 댁에 전화를 해서 이 난리를 쳐놓은 거야? 생각을 좀 하고 살아. 며느리가 당신 아들 사고 친 거 수습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에 시어른이 돼가지고는 하는 짓이라는 게 어휴,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아니 여보, 제 얘기도 좀 들어봐요. 얘가 일한다고 유세 떨면서 지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말대꾸를 어찌나 하는지. 그래서 내가 사부인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애를 잘못 키웠으면 부모가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네 새끼가 책임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저 자식 내팽개치고 놀러나 다니는데 당신이 책임져야 되지 않아? 매번 이직을 밥 먹듯이 하고 그걸 옆에서 며느리가 잡아주지 않았으면 사람 구실 못했을 놈이야. 그걸 알고도 지금 내 앞에서 며느리 탓을 하고 싶어? 게다가 영준이 딸은 우리 손녀딸이야. 애들 얼굴은 시간 지나면서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걸 왜 탁을 했니 뭐니?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니까 좋디? 좋아. 인생 말년에 이게 무슨 꼴이야? 당신 앞으로 사돈 댁에 전화는커녕 연락도 하지 마. 그쪽에서 말 한마디라도 흘러나오면
당신은 나하고 끝나는 거야. 알겠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다 저 여우 같은 년이 잘못한 건데. 그렇게 말했는데 또 진짜로 말년에 이혼 당해볼래? 며느라가 미안하다. 내가 사돈댁에는 정말 얼굴을 못 들 지경이구나. 너한테도 물론 너무나 미안하고 바깥일로 바쁜 탓에 아들도 아내도 제대로 단속 못한 내 탓이 제일 크지. 아버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저한테 유일하게 잘 대해주신 아버님인데 저도 아버님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어머님 이름만 나와도 경기 일으킬 정도라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영준 씨랑 저랑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타이르고 애써도 결국에는 본인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왜 나 없는 데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난리야? 애초에 당신이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그리고 취직 준비한다고 잠깐 애 못 본 걸로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남편이 들어오더니 저한테 큰 소리 치더라고요. 지가 잘한 게 뭐 있다고 일이 기세가 등등한지 그 모습에 시부에 가라앉은 안색이 더 붉게 변했죠. 야, 너 일 그만둔 거 진짜냐? 너 그래서 지금 석 달째 일자리도 못 찾고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자식 새끼 놔두고 놀러 다니니까 좋냐? 너 지금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 잘 알죠. 잘난 와이프가 또 시댁 와서 난리치고 있구만. 쟤는 내가 쉬는 꼴을 못 보잖아요. 저도 쉴 시간이 필요한데 매번 간섭하면서 잔소리만 하고 집에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요. 그래서 애를 네 엄마한테 맡기고 놀러나 다닌 거냐? 너 네 엄마한테 애 맡기면서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길래 네 엄마가 사부인한테 전화해서 그 난리를 친 거야? 어? 말해봐라.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어. 이 며느리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 돼야 하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그냥 엄마한테 애엄마 시간 안 되니까 잠깐 맡긴다고 했을 뿐이라고요. 손녀딸 맡아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다 해도 다 당신 잘못이잖아. 그러게 왜 나를 이렇게 갑갑하게 만드냐고. 갑갑해? 돈을 벌 생각도 안 하고 와이프가 번 돈 쓰면서 큰 소리는 엄청 치네? 그래 잘 됐네. 나도 갑갑하니까 이제 우리 헤어지자. 돈도 못 버는 남편이랑 나도 살기 싫어. 애라도 잘 봤으면 내가 평생 일해서 당신 먹여 살려도 불만 없었을 거야. 아니, 애가 12개월 될 때까지만이라도 잘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겠지.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 고작 6개월 남았어. 그 기간도 못 참으니 어쩔 수 없지. 이혼 책임은 당신한테 있으니 위자료 주고 우리 친정엄마 치료비도 줘. 그리고 어머님이랑 당신이 우리 딸에게 애정이 없어 보이니 내가 애 데려갈게. 혹시라도 친권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당신 아직 무직이고 언제까지 무직일지 알 수 없으니까. 그게 무슨... 장모님 치료비는 또 뭔데? 궁금하면 녹음 파일 보내줄게. 네가 무책임하게 애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나서 어머님께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 번도 아니고 네가 애를 맡길 때마다 무슨 소리를 하셨는지 똑똑히 잘 들어봐. 너희들만 싸운 거였다면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을 테지만 사부인께서 그렇게 되신 것을 들으니 이혼을 말릴 수도 없어. 영준이 너는 백수니 위자료 낼 돈도 없겠지. 못난 놈. 가정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위자료와 치료비는 내가 낼 테니 영준이 너는 시끄럽게 굴지 말고 합의 이혼하거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내가 낸 위자료와 치료비 내놔. 너는 밖에 내놓는 게 문제야. 정신머리를 내가 싹 고쳐줄 테니 집으로 들어와. 남편은 울상을 지으며 시부에게 집은 못 판다며 사정했지만 그 집은 시부의 명의라서 시부는 단칼에 자르더라고요. 저는 놈의 찌질한 모습에 코웃음을 치며 애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별다른 잡음 없이 이혼이 진행됐어요. 아마 시부의 마지막 배려 덕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한 지 3년이 지난 뒤 저는 동네에 있는 내과 의원에서 전 시모를 마주쳤어요. 제 품에는
이제 막 100일이 된 둘째 아이가 있었죠. 그 3년 동안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룬 상태였거든요. 전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아이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새 뭣도 모르는 남자 하나 꼬셔서 애까지 가졌니? 설마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을 때부터 만난 남자 아니니? 이번에도 정말 외탁을 강하게 했네. 그 집도 참 서운하시겠어. 저는 이곳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전 시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밖에서 이야기하세요. 병원에 피해주지 마시고요. 어이구, 네가 다른 사람 걱정할 때니? 혼자 사는 거 힘들어서 아무 남자 만나서 후딱 결혼한 거니? 그래서 힘들어서 갓난아이 안고 병원까지 왔어? 그래,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고 나니 힘들지? 이혼한 거 네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 천만 다행인 일이라고. 제가 이혼한 게 제 탓인 것 같아요? 다 당신과 당신 아들 때문이지. 어떻게 헤어지고도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세요? 저희 남남이니까 더 이상 저와 제 가족을 험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합의 이혼으로 제가 위자료 받고 양육권까지 다 가져왔어요.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친권 뺏기고 위자료 물어낸 거 아닌가요? 그것만 봐도 누가 잘못했는지 명명백백한데 왜 그걸 몰라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결국 병원 현관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친정엄마가 의사와 다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날은 친정엄마 정기검진하려고 온 거라 절대 마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협조적이지 않은 전 시모 때문에 결국 또 마주하게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저기 네 엄마도 나오네. 잘 지내셨어요? 여전히 치료받고 계시나 봐요. 못난 딸 둔 것도 재주라 여전히 힘드시나 봐요. 그쵸? 대단한 따님이네요. 어떻게 이혼한 지 2년 만에 새 살림을 차리고 애를 만들어요? 염치도 없고 뻔뻔하기까지. 이런 거 보면 자식도 부모 닮는 거겠죠? 안 그래요? 전 시모가 한껏 비아냥거리고 친정엄마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때 의사가 친정엄마의 앞을 막으며 전 시모를 향해 말했죠. 누구신데 저희 장모님께 그런 무례한 말씀을 하십니까? 게다가 여기는 제 병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 내고 소란 피우시면 곤란해요. 네, 이 의사가 재혼한 제 남편이었어요. 이혼 후 재혼 생각이 없던 제게 먼저 다가와준 착한 사람이었죠. 지금 남편의 헌신적인 마음에 재혼을 허락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시모는 재혼한 남편이 의사라는 것을 알고는 아연실색하더니 이윽고 시샘 가득한 얼굴로 제 욕을 퍼붓더라고요. 의사 양반, 당신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얼마나 여우인지 알아? 제 시부와 시모 사이를 이간질 시킨 것도 모자라 남편 앞길까지 막으려고 했던 나쁜 년이라고.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단단히 썩은 년이야. 없는 말도 지어내지. 있는 말은 소설을 써서 더 부풀리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도움될 일 없는 여자라고. 빨리 헤어지는 게 나을걸? 제 와이프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쪽 집안이랑 먼저 엮인 것뿐일 겁니다. 저는 제 와이프의 이혼 과정에 대해 다 알고 있고 제 장모님께서 들어야 했던 언어적 폭력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능한 남자보다는 제가 이 사람을 더 잘 지탱해 주겠죠. 막 출산한 와이프랑 갓난아기가 있는데도 제 즐거움 찾겠다고 가정은 나 몰라라 내팽겨치고 노는 남자보다야 의사인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전 남편을 돌려가는 말에 전 시모 표정이 보기 좋게 구겨지더라고요. 사실 지금 제 남편은 과거에 저와 엄마가 당한 수모를 듣고 나선 자기 눈에 띄면 대신 복수해주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기 좋게 남편 병원에서 마주한 거죠. 전 남편과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얼마나 쓰레기 같았는지 신속한 이혼 덕분에 저는 번듯한 의사 남편 만나게 됐네요. 정말 두 분께는 감사한 마음이에요. 알아서 떨어져 나가준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나 걱정 하나 없이 살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영준 씨는 아직 공부한다고 들었어요. 공부가 잘 안 되나 봐요? 3년을 해도 안 되는 거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더 늙기 전에 어디 취직이라도 해야 재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긴 이것도 과한 참견이겠죠. 저희는 남남이잖아요. 제가 재혼했다고 해서 영준 씨도 그러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하긴 요즘 여자들 중에 고부 갈등 일으키는 시부모 있으면 너도 나도 싫다고 떠나가는 마당에 그쪽 아들이 재혼이 가당키나 하겠어요? 어쨌든 말이 길었네요. 그쪽 후회하라고 떠들어댄 거 맞고요. 할 말 없으면 제 눈앞에서 좀 꺼져 주시겠어요? 저는 한껏 전 남편 욕을 해줬어요. 뭐 욕이 아니라 걱정을 가장한 비웃음이었지만 얼마 전 지인을 통해서 전 남편이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백수라는 거죠. 무능력한 아들 때문에 허리가 휘어지던 전 시부는 정말로 내놓은 자식이라 생각한 건지 돈도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내쫓았다던데 뭐 지인들 통해 들은 거라 카더라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전 시부랑 시모도 이혼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시부는 아직도 제게 안부 문자를 보내시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이라 근황만 조금 알려주셨는데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전 남편이 뜯어 말려서 이혼 안 하는 대신에 받은 벌이 전화 금지령이었다고 하던데 친정엄마에게 전화로 욕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제 공격이 전 시모에게는 아주 제대로 먹힌 건지 전 시모는 제게 쌍욕을 날리며 한 대 칠 것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이 망할 년이 좋게 봐주니까 감히 우리 아들 욕을 해? 그래, 이 여우 같은 년아. 내가 너를 지금 죽여놓지 않으면 그만하세요. 저희는 이제 영 끊긴 사람입니다. 제 딸이나 제게 무례하게 굴면 예전처럼 참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때는 내 딸이 그댁 식구였으니 내가 참았지만 지금은 참을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집으로 고소장 받고 싶지 않으면 그쯤 하고 물러나세요. 어머니의 강력한 한방에 시모가 주춤거리는 틈을 타 남편이 제게 다가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줬어요. 어린 아기와 저를 이리저리 살피던 남편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세상에 얼굴 새파란 거 봐. 어르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못살게 굴 수가 있습니까? 제 와이프 이렇게 아픈 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충격받아서 병원이라도 가면 정신적 위자료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결국 의사 남편이 화내는 모습에 시모는 황급히 도망치더라고요.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요. 부끄러운 걸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더라고요. 저와 친정엄마는 그 모습을 후련하게 바라봤어요. 아, 정말 속이 정말 뻥 뚫리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는 남편과는 정말 잘 지내고 있고 지금은 셋째를 임신 중이에요. 지금 남편이 워낙 능력이 있으니 무엇을 하든 제가 원하는 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셋째가 좀 크고 나면 직장에 복귀할 생각이에요. 돈 걱정은 이제 없지만 제게 직장은 새로운 활력소거든요. 이렇게 이혼하고 보니 고부 갈등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 분란만 일으키는 미꾸라지 같은 남편놈은 빠른 손절이 답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물론 그렇다고 개념 없는 시모가 더 낫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제 이혼 스토리를 이렇게 글로 풀어보니 참 저도 많이 당했구나 싶네요. 저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행복해지려고 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나쁜 인연은 짧게, 좋은 인연은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똥을 밟고 크게 데인 뒤에 초대박을 맞은 3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예요. 똥 같은 전 남편과 이혼 후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사연을
글로 쓰게 되니 이상한 기분이네요. 지금의 삶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 전 결혼 생활에 대한 사연을 작성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에 만났어요. 당시 저는 이미 직장인 4년 차로 아버지가 보태준 돈과 제가 번 돈을 합해서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의 알뜰한 모습에 반했다며 프로포즈를 했고 요즘 추세로는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사실 좀 무뚝뚝한 면이 있고 구두쇠 기질도 있었어요. 그래도 연애 초반에는 좀 덜했는데 결혼 후에는 점점 심해지기는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참을 수 있는 정도였죠. 시모는 아들이 전보인 사람으로 남편처럼 구두쇠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도 연애 초반에는 좀 덜했는데 결혼 후에는 점점 심해지기는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참을 수 있는 정도였죠. 시모는 아들이 전보인 사람으로 남편처럼 구두쇠 기질이 있었어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했나요? 그 말처럼 두 사람은 똑같이 알뜰살뜰 돈 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시모와 저는 그다지 가깝지는 않았어요. 시모가 매번 친정과 시댁을 차별한다며 저를 나무랐거든요. 저는 외동딸이라 친정엄마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자식도 하나뿐인데 그런 거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건데 친정엄마에게만 드리기 뭐해서 시모에게도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매번 작은 돈 누구 코에 붙이냐며 친정엄마한테 더 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며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외동인 제가 친정을 챙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어째서 제가 제 집에 효도하는데 시모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하죠? 어쨌든 시모의 그런 언행은 시집 오고 난 뒤부터 시작됐어요. 그런 시모와 비슷하게 남편도 돈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돈을 쓰는데 남편에게 허락을 맡아야 했거든요. 어차피 사야 할 생필품이지만 매번 허락을 맡아야 했죠. 이때쯤엔 부부 사이가 아니라 거의 상사와 부하 느낌이었어요. 내 돈으로 결제 맞는 더러운 그 기분 알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낭비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맹세코 양가 어머님께 드리는 돈이 거의 60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생활비 100, 나머지는 비상금과 적금이었거든요.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은 거의 20만 원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많이 쓰니 적게 쓰니 쓸데없다느니 처음에는요. 저도 좋게 생각했어요. 이게 다 나중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려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심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그냥 그 사람은 구두쇠였을 뿐이고 더 악질적이게도 남의 돈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이 짠돌이 남편과 싸우게 된 첫 번째 사건의 계기는 바로 친정집 세탁기 때문이었어요. 친정엄마와 평소처럼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최근에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수리를 생각했는데 오래된 세탁기라 생각보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아둔 돈도 있고 저번 명절 때 남편의 성화로 용돈도 많이 못 드린 것도 있어서 제가 세탁기를 새로 사드리기로 했어요. 친정엄마는 걱정하셨지만 저는 제 돈이고 친정에 쓰는 돈인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남편의 반응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지도 양심이 있으면 장모한테 못 해준 거 내가 해준다고 뭐라 하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이왕 해주는 김에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해서 드렸거든요. 친정엄마가 50견이 와서 빨래 넣을 때 너무 힘들다고 하신 적이 있어서요. 겨울철이나 장마철에도 빨래 말리기 편하니 친정엄마 집안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라 생각해서 선택한 거였어요. 새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가는 날 부모님과 같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무척 좋아하셨고 저는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죠. 남편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카드 내역이 우편으로 날아올 줄이야. 일부러 카드 실적 채우려고 카드로 구매했는데 남편이 그 내역을 보고는
당장 가지고 와서 따지더라고요. 여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게 뭐야? 거의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도대체 뭘 산 거야? 돈도 없는데 이만큼이나 돈을 썼어? 아, 그거 우리 친정에 세탁기 고장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 사드렸어. 사드리는 김에 건조기도 같이 해드렸어. 그러잖아도 엄마 매번 빨래 넣을 때 50견 때문에 아프다고 하셨거든. 건조기 있으면 팔도 많이 안 아플 것 같고 같이 하면 또 싸길래 해드렸어. 평소에 해드리는 것도 없고. 명절 때도 용돈 많이 못 드렸는데 이 정도면 괜찮잖아.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험악해지는 걸 보고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부터 했어야지. 당신 혼자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어? 돈 400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야? 왜 당신은 항상 이런 큰일을 혼자서 결정하는 거야? 아니, 말이 좀 그렇네. 매번 그러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번이 처음이잖아. 그리고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 나도 충분히 생각했고 필요하다는 걸 느꼈으니까 산 거잖아. 나는 당신이 왜 화를 내는지를 모르겠어. 이걸 산 게 그렇게 화낼 만큼 큰일이야? 큰일이지. 당신이 쓰는 돈은 우리 돈이기도 하다고. 상대방의 소비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지금처럼 당신이 과소비하는 일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신이 처갓집만 챙겨서야. 세탁기는 우리 엄마가 쓰던 걸 처갓집에 줘도 되잖아. 차라리 우리 엄마한테 세탁기 새로 사드리는 게 나았을 텐데. 뭐? 그게 무슨 논리야? 참나, 우리 집이 거지야? 무슨 말을 그렇게 열받게 해. 왜 우리 집에 남이 쓰던 걸 써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왜 멀쩡한 시댁 세탁기를 새로 해드려? 남이 아니잖아. 우리 엄마는 혼자 사용하고 계시니까 오래되긴 했어도 깨끗하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라면 새로 사드려도 깨끗하게 오래 쓸 테니까 돈도 덜 들고 얼마나 좋아. 그게 뭐가 좋은 건데?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 집은 더럽게 쓰고 어머님은 깨끗하게 써서 어머님께 새 세탁기를 해드리는 게 좋다는 이야기야? 오래 쓰면 그만큼 낡아져. 그걸 좋은 점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일단 기분이 더럽잖아, 기분이. 왜 화를 내? 다 아껴 쓰자고 하는 말이잖아. 그렇게 아껴야 우리한테도 도움되고. 그건 아끼는 게 아니지. 비루하게 사는 거잖아.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돈 드는 건 마찬가지야. 그리고 친정집 세탁기가 망가졌는데 시댁에 새 걸 해줘야 한다는 당신 생각이 미친 거지. 이번 세탁기 건조기는 다 내가 모은 돈으로 해드린 거잖아.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했고 이미 집에 들어가 있고 환불 안 되니까 앞으로 이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알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래서 시댁에는 새 거 하나 안 해주겠다 이거지? 봐, 매번 똑같아. 넌 언제나 너희 집과 우리 집을 차별해.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매번 간섭하게 되는 거야. 매번 처갓집에 새 것만 해주고 싶어서는. 그리고 넌 며느리면서 시어머니 몸 안 좋아서 골골대는 건 안 보여? 우리 엄마도 몸 안 좋아. 너희 엄마만 엄마야? 어머님 몸 아픈 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 아프시면 병원 가면 되지. 멀쩡한 세탁기를 그것 때문에 바꾸겠다면 자기가 아들이니까 자기 돈으로 바꿔드려. 그럼 되겠네.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처가에 네 돈을 썼으면 우리 집에도 네 돈을 써야지. 그게 진짜 차별 없이 대우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웃긴다. 그럼 양가에 돈 한 푼 안 주는 당신은 차별이 없는 거야? 그리고 차별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매번 일할 것도 없고. 이렇게 큰 금액 나간 거 이번이 처음이라고. 용돈도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내 돈으로 드리고 있다고. 당신이 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진짜 차별하는 게 뭔지 보여줄까? 어? 결국 반 협박이 섞인 제 말을 듣고서야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죠. 그렇게 사태는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쉽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싸우고 며칠 뒤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네, 어머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예, 우리 집 TV가 고장났는지 나오지를 않아. 와서 한번 보고 고쳐주던지 해야겠다.
시모는 항상 무언가 원하는 게 있을 때만 먼저 연락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TV를 고쳐달라거나 사달라는 것처럼 보였죠. 네, 알겠어요. 제가 남편에게 잘 전해놓을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그렇게 저는 시모의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집 TV가 망가졌다고 전화 오셨던데 와서 봐달라고 하시는데 수리가 될까 모르겠네. 워낙 오래된 TV라. 그래서? 그래서라니. 가서 한번 봐드리고 와. 내가 가서 고쳐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가? 남편의 말에 당황한 것은 저였어요. 지금 당장 가서 고쳐주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새초롬하게 구나 싶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한 방 날리더라고요. 당신이 당신 돈으로 엄마네 TV 바꿔주면 되잖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줄 거지? 그럼 너는 뭘 해줄 건데? 뭐?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알아서 하라니까? 그게 차별하지 않는 거지. 장난치는 것도 정도가 있거든? 야, 친정집 세탁기 고장났을 때 네가 돈 한 푼이라도 냈어? 땡전 한 푼 보태준 적도 없으면서 뭐? 나더러 시어머니 TV까지 해내라고? 네가 친정집에 뭐라도 해주면 나도 해줄게. 그러니까 뭐 해줄 건데? 너 해주는 거 봐서 시댁에 해준다니까? 내가 돈 한 푼 안 냈다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나는 아끼자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그만큼 큰 돈을 나랑 상의 없이 쓴 건 분명 당신 탓이지. 왜 나한테 화살을 돌려? 당신 돈으로 처가에 뭔가를 사줬으면 똑같이 당신 돈으로 시댁에도 사줘야지. 몰래 처갓집에만 가전 사주고 이러는 거 그게 처갓집이랑 시댁 차별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말을 논리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미친 남편 놈을 보며 저는 화를 꾹 누르며 맞받아쳤어요.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친정집에 TV가 오래되긴 했지만 자주 안 보셔서 깨끗하고 잘 나와. 그러니까 그거 어머님 드리고 친정집에 새로 TV 사드리면 될 것 같아. 괜찮은 생각이지. 얼마 전에 당신이 생각해낸 획기적인 아이디어잖아. 남편의 되먹지 못한 발언에 열받은 저는 남편에게 들었던 말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입장 바꿔 들어보니 어이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어때, 기분이?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 직접 당해보니까 진짜 어이없고 열받지 않아? 있지, 당신이 돈 아끼는 건 알겠는데 남의 돈으로 대리효도하는 짓은 하지 말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아? 결국 남편은 제 물음에 답하지 않고 시댁 TV 일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니 신경을 껐고요. 솔직히 전화상이 아니라 직접 보고 이야기했다면 얼굴을 한 방 날려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났었어요. 이후에 시댁을 갔다가 깜짝 놀라 혀를 찰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시댁에 사놓은 TV를 봤거든요. 그건 중고였어요. 한눈에도 오래돼 보이는 그런 누런 TV는 절대로 비싼 돈 주고 사오지는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화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예전 고장난 TV보다 연식이 더 오래된 제품이었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에 저걸 들이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시모는 그 TV를 볼 때마다 도리어 저에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넌 생각이라는 게 있니? 어떻게 시댁 TV가 고장났는데 중고를 사줄 수가 있어? 너희 친정에는 번듯하게 새 거 비싼 걸로 넣어주고는 이러니 내가 차별한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네가 하는 꼴을 봐라.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친정의 세탁기는 저희가 같이 모으는 생활비로 낸 게 아니라 제가 따로 모으는 돈에서 구입한 거예요. 어머님 댁의 TV는 남편이 알아서 하기로 해서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오래된 모델을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보나마나 네가 중간에서 또 바가지 긁었겠지. 그러니 아들이 나한테 이런 걸 사다 준 거 아니냐. 그리고 처갓집에 좋은 걸 해줬으면 시댁도 좋은 걸로 바꿔줘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니? 이 집안에 시집 와서는
여전히 친정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객식구밖에 더 되는 거 아니겠니? 자식은 부모 닮는 게지. 네가 이 모양인 걸 보면 네 부모님 교양도 눈에 훤하다 훤해.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셔도 저는 모르는 일이고 남편이 다 알아서 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따로 제 월급에서 용돈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남편이 해결하는 게 맞죠. 저한테 돈 맡겨두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쥐꼬리만한 용돈 준다고 아주 유세를 떠는구나. 얼마나 똑똑한지 시어머니 말에 한마디도 빠짐없이 말대꾸하며 제 남편 우습게 보는 말까지 하고 아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어. 저는 시모가 왜 저한테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TV를 중고로 사다 준 건 남편인데 왜 저를 혼내는 거죠? 그렇지만 남편이 사준 거라고 했더니 그 뒤에 그 이야기를 더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잘 정리되나 싶었는데 그리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의 구두쇠 기질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그만큼 저도 시달리는 일이 많았죠. 물티슈 쓰는 것부터 물 사 먹는 것까지 간섭하며 저를 낭비하는 사람처럼 몰아가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아보려 했는데 더 큰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오랜만에 부부둘이 같이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둘 중 한 명이 야근으로 늦는 일이 많아 서로 얼굴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늦잠을 자고 일어나려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친정엄마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갈라졌어? 얘, 어떡하니? 네 아빠 상태가 위독하대. 의사 말로는 오래 못 갈 거라고 하는데? 상태가 그렇게 많이 안 좋대? 좋은 약이라도 좀 써보라고 내가 의사쌤한테 말해볼게. 이미 그 단계는 이미 지나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말하더라. 그래도 원하면 써보긴 할 텐데 지금은 의미가 크게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거야?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너도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생님이. 울지 마. 지금 내가 갈게. 잠깐 기다리고 있어봐. 아니야, 됐어. 어차피 와도 너 못 들어와. 보호자 한 명만 특정 시간에 들어올 수 있대. 임종 때는 가족들 와서 봐도 된다고 하지만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지. 병원비도 많이 나왔을 건데. 딸,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네 아버지가 보험을 잘 들어놨더라고. 아, 그러고 보니 네 아버지가 오늘 사망보험금 이야기하더라. 사망보험금? 커진 제 목소리에 남편 얼굴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제스처를 취한 채 다시 친정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 사망하면 수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보라고 하던데. 수령인이 나로 되어 있는데 네가 가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알아봐 줄래?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너도 상속인에 해당돼서 받으러 갈 수 있지 싶은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래? 그럼 내가 보험회사 전화해 볼게. 수령인이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특정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가족인 다른 사람이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되지? 그래, 네 아버지가 미리 알아봐 놓으래. 어지간히도 우리가 걱정되시나 보다. 아무것도 못할까 봐. 당신 몸이나 걱정해야 할 때 왜 우리 걱정을 하는지. 또 흐느끼는 친정어머니를 달래며 화장대 앞에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남편 눈빛이 묘하게 반짝이는 걸 느꼈죠.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까 전에 전화할 때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본 거야? 어? 이제 좀 있으면 장모님 생신이잖아. 안 좋은 일도 있으신데 생일이라도 좀 좋은 날 되셨으면 싶어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뭘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갑자기 무슨 일로? 해마다 식사하고 용돈 조금 드리고 그게 일상이잖아.
선물하려고 할 때마다 경기하면서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무슨 선물은?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니까 기운 차릴 만한 일도 있으셔야지. 잘 생각해봐.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그럼 명품 가방이라도 드릴까? 정말로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어요. 남편이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물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센 척 나오니 저도 그냥 센 척하고 싶었던 것뿐이랄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남편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로 사드리자. 내가 봐서 사올게. 진짜로 사드릴 거야? 그래, 지금이라도 사위 노릇 해야 하지 않겠어? 힘드신데 옆에서 지탱하지 못하면 마음이라도 전달해야지. 그 말에 당황한 것은 저였어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걸 사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죠. 이때까지 저는 남편이 말만 그렇게 하고 사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남편이 진짜 가방을 사왔더라고요. 저도 아는 유명 브랜드의 고가의 명품 가방을요. 중고로 사도 몇백만 원이 넘는 이 가방을 남편이 가져오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엄마 생신날 그걸 떡하니 내놓으니 엄마 얼굴이 요 근래 드물게 활짝 피더라고요. 계속 힘든 일만 있었는데 좋은 일 정도는 있어야죠. 당신 이거 진짜로 사온 거야? 비싸지 않았어? 무슨 돈으로 이런 걸 산 거야? 한 1,00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살 때 이렇게 큰 돈 주고 물건을 사본 적이 처음이라 후덜덜 떨리더라고. 하며 남편이 너스레를 떠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남편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것이 고가의 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하나뿐인 사위와 딸이 맛있는 식사 대접에 마음을 다독여줄 따뜻한 선물을 해준다는 건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엄마가 기운을 조금 차리신 것 같아서 나도 기분 좋아. 당신이 명품 가방 해준 것만큼 나도 잘할게. 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 잘 지탱해드려. 자주 만나 뵙고 연락도 하고 말이야. 그렇게 친정엄마 생신이 훈훈하게 끝나는가 했는데 그 다음날 시모에게서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시모가 노발대발하며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더라고요. 네가 네 남편을 어떻게 요리를 했길래 그런 비싼 가방에 돈을 들이도록 만들었어? 말해봐. 네가 뭐라고 시켰으니까 나한테는 생전 선물도 안 해준 명품 가방을 처갓집에다 갖다 바친 거 아니야. 차별한다 내가 말했지만 이렇게 티가 나도록 나를 무시할 줄은 몰랐구나. 알고 보니 저희 엄마 카톡 프로필이 수정된 걸 보고 시모가 개거품을 문 거죠. 사위가 선물해준 가방. 그리고 사진에는 선물 받은 가방 사진이 떡하니 있었죠. 저는 당황했어요. 사실 처음에 뭘 사줄까 하고 물었을 때 명품 가방이라고 대답한 건 저였으니까요. 솔직히 진짜 사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저도 시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 가방은 저희 어머니 생신 선물로 이이가 선물해준 거라. 어머님 생신 때는 제가 예쁜 걸로 사드릴게요. 생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니? 그리고 너희들 진짜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돈 때문에 명품 가방 때문에 이러는 거 같지? 아니야. 이런 사진 보면서 남편 없는 내 신세가 서럽고 자식이며 며느리한테도 홀대받는 내 인생이 불쌍해서 아이고. 말릴수록 더 심하게 과장되게 울고불고 하는 시모를 남편은 팔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어머니, 잠깐 나가서 이야기해요. 조용한 데서 이야기 좀 하자고요. 놔, 내 전현한테 직접 들어야겠어. 너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제발요. 따라오세요. 결국 시모를 끌고 가다시피 한 남편은 시모와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말주변 없는 저 사람이 제대로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요. 정말 작은 걱정이었지만 이때는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진짜 시모의 분노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몰래 저도 나가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마침 베란다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시댁 집이 2층이라 당장 베란다 쪽으로 나가서 몸을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소곤거리는 소리라 안 들렸는데 최대한 집중하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지금 위독하신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놓으셨는지 사망보험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거 타면 어머니한테 더 좋은 거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요. 예? 와이프 외동딸이잖아. 장모님이 받아도 반은 와이프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으시라고요. 그 돈 들어올 때까지만. 그래? 아이고 잘 됐네. 쓸모도 없는 며느리 이제야 쓸 일이 생겼어. 잘 됐다 얘. 보험금 타면 그걸로 팔자 피는 건 순식간이야. 그 집안에서 너희 결혼할 때 해준 거 하나도 없더니 죽을 때가 되니 도움이 되는구나. 너도 이제 팔자 피는 거야. 잘 됐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들은 게 진짜 현실인가? 이건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두 사람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 저도 불이 나게 현관으로 달려나갔죠. 열이 받아서 두 사람에게 한 소리 하려고 결심하던 차에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남편과 시모를 두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죠.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위한테 받은 가장고리가 떨어져서 수리하러 갔더니 자기네 제품이 아니라며 수리를 거부하던데 이거 설마 가짜 제품이니?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고, 내가 거기서 받은 수모를 생각하면 손발이 떨리고 아니, 가품을 줬으면 가품이라고 말을 해주면 될 것을 왜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는 거니? 저는 그 길로 불이 나게 친정으로 달려갔고 그 가방을 들고 전문 매장을 찾았어요. 직원이 딱 보더니 SA급도 아닌 B급 짝퉁이라더군요. 저도 친정어머니도 명품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길도 없었던 거고요. 실망한 친정어머니를 달래는 저는 수치스러움과 분노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이혼. 바로 이날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막대 먹은 무개념 짠돌이 남편과의 이혼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나쁜 놈과 아버지를 모욕한 시모에게 복수를 계획했어요. 지들이 했던 대로 아주 치사하고 더럽고 열받는 복수를 말이죠. 이후로 저는 대놓고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시모가 있는 데서 친정에 해줘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모은 돈을 털어서 친정에 바리바리 먹을 것, 입을 것,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해다 줬어요. 남편과 시모가 볼 때 더 많이 해드렸죠. 시모에게 이보다 더 크게 열받는 일이 있을 수 없고 남편은 유산 때문에 꾹 참고 있는 게 보였죠. 그래도 본인도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걸 참느라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치만 이제 짠돌이가 힘들어하든 말든 제 알 바 아니죠. 무개념 막말 시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제게 한 소리 해댔어요. 이게 보자 하니까 친정집에는 발길 좀 끊으랬더니 매번 왔다 갔다 하며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너는 이 시댁 식구들은 보이지도 않냐? 이렇게 대놓고 사람 차별하고 자식은 부모 닮는 법이야. 네가 그러면 네 부모가 욕 얻어먹는 건 당연한 이치지. 어디 가서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하지 말거라. 네, 차별하는 거 맞고요. 저는 외동딸이라 저희 친정집 식구도 소중해요. 어머님네는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 챙겨줄 사람도 그만큼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저 하나뿐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친정을 챙겨도 어머님네 새형제가 챙기는 것보단 덜하겠죠. 안 그래요? 시모에게 아들 셋은 자신과 똑같은 구두쇠들 셋이었거든요. 그러니 용돈도 저만 드리고 있었고 나머지 형님들은 용돈 자체도 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친정에 해주는 것들이 부러울 법도 했던 거죠. 그래서 힘껏 빈정거려 줬어요. 그것도 아들 못 낳은 너네 엄마 팔자지. 그럼 아들을 든든히 낳았어야지. 이렇게 남의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딸에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너희 집안도 참 사람들이 베어먹지를 못했어. 결국 친정집을 걸고 넘어지는 시모에게 저는 대놓고 두 아주버님 흉을 좀 봤어요. 아, 그래서 어머님은 두 아주버님한테 잘 대접받고 계시나요? 연락도 자주 안 하시는 것 같던데. 형님들도 연락 없으시잖아요. 하긴 그것도 어머님 팔자시죠. 어머님이 매번 자식은 부모 닮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네요. 두 아주버님도 어머님을 똑 닮으셔가지고 참 야무지세요. 그죠? 뭐? 인연이 이거 아주 못하는 말이 없네. 이제 막가기로 결정한 거니? 이 싸가지가 없는 년, 막 떼먹은 년. 어디서 이런 벼락 맞을 년이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불쌍한 친정집 챙겨주느라 시모 고생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지? 네 남편을 본받아. 장모 눈치 보느라 그 비싼 가방까지 해주고. 가방 이야기에 빡친 저는 웃으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저도 가방 사드릴게요. 그럼 됐죠? 그리고 며칠 뒤 시모의 생일날 저는 정말로 가방을 샀어요. 물론 짝퉁으로요. 생일날 그 가방을 받고 좋아하는 시모의 얼굴에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조만간 그 얼굴이 일그러질 걸 생각하며 저는 싱긋 웃었어요. 남편놈은 본인이 장모에게 해준 가방 때문에 제가 시모에게 가방을 선물해줬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뭐 반쯤은 맞는 말이었죠. 짝퉁 선물에는 짝퉁 선물로. 저는 얼른 그게 가짜라는 걸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모의 가방 지퍼 부분을 잡고 확 뜯어버렸어요. 시모에게 수리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구매처 장소까지 똑똑히 알려드렸죠. 그리고 며칠 뒤 수리하러 갔다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시모의 모습에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었어요. 너 나한테 감히 가짜를 줬어? 어떻게 할 거야? 그 명품점에서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예, 너 네 와이프가 나한테 가짜 가방을 준 거 알고 있었니?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생신에 가짜 가방을 선물하면 어쩌자는 거야? 진짜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구나. 내가 장모님께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아. 은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다른 사람은 다 나 욕해도 당신이랑 어머님은 나 욕하면 안 되지. 당신이 했던 짓이 있는데 나를 탓하는 건 웃기지 않아? 뭐라는 거야, 얘가? 어머님, 모르셨어요? 댁의 아드님이요. 장모한테 B급 가짜 가방을 줬더라고요. 생신 선물로요. 그래놓고는 명품 가방이라고 속이고는. 그래서 저도 어머님한테 똑같이 드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받았던 것처럼 짝퉁 가방으로요. 아드님이 뿌린 대로 거둔 거니까 불만은 없으시죠? 그거 언제 알았어? 아니,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는 알고 싶지도 않아. 짝퉁? 그것도 괜찮아. 처음부터 가짜라고 이야기했으면 차라리 나았어. 돈 없지만 다음에는 진짜를 사주겠다고 이야기했다면 우리 형편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며 좋게 넘어갔을 일이지. 그런데 당신은 그걸 숨겼어. 아니, 거짓말을 했지.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산 것처럼 사기를 쳤어. 자기 장모한테 말이지. 이 사기꾼. 서슬퍼런 제 모습이 처음인지라 남편과 시모는 놀란 눈치였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한 방 더 먹여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주는데 그 일 덕분에 우리 엄마가 괘씸해서라도 나한테는 아버지 보험금 안 주겠대. 어차피 지정수령이니라 엄마한테 다 가는 거라 나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도 법정 상속인인데 왜 못 받아? 나도 몰라?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래? 진짜로 안 줄 생각인 건지. 남편 놈이 진짜로 급했는지 친정엄마한테 곧바로 전화를 걸더군요. 그 탐욕 가득한 눈빛이 어찌나 한심하던지. 물어보랬다고 그걸 전화하는 저 뻔뻔함에 치를 떨었죠.
어머님,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와이프는 장인어른 사망보험금 못 받습니까? 그래, 자네는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하는 겐가? 자네 장인 사망보험금은 이 집에서 알아서 할 일이야. 자네가 신경 쓸 일 아니지. 나는 지금 자네에게 크게 실망했어. 이런 무례한 전화도 그 중에 하나지.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전화하지 말게. 미리 친정엄마와 계획해둔 거였어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사라진다면, 내 몫이 사라진다면 이 짠돌이가 어떻게 나올까 하고, 아마 분명히 높은 확률로 제가 바라던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어요. 남편의 절박하던 얼굴은 금세 뻔뻔하게 바뀌더라고요. 그 얼굴에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당신이 사망보험금 못 받는다면 나랑 같이 살 필요 없어. 우리 이혼해. 짠돌이 남편 싫다며. 매번 차별 운운하는 시어머니도 싫고. 그럼 됐잖아. 그냥 이혼하자. 그래, 너 잘 생각했어. 애도 못 가져. 처갓집이랑 차별도 하고. 이런 못 사는 집 딸보다 더 좋은 여자 이 나라에 널리고 널렸어. 위자료나 듬뿍 받아내라. 두 사람의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지금 부부가 같이 사는 집도 제 명의로 된 전셋집이고, 그마저도 결혼 중에 마련한 게 아니라 제가 처녀 시절부터 마련해서 온 것인데, 지들 위자료 받을 생각으로 가득하더라고요. 이혼 소송할 거지? 어차피 합의 이혼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당신이 유책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증거 모을 테니까 위자료는 아마 당신이 내야 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위자료는 당신이 내야지. 나는 이미 어머님이 나한테 한 막말들 다 녹음해놨어. 카톡 대화 내용도 다 찍어놨고. 제 말에 심호와 남편은 그제야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 뒤에 남편은 자기가 불리해질 것 같으니 뒤늦게 울며 불며 인정에 호소하며 매달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뿌리쳤어요. 보험금 못 받는다니 냉큼 이혼하자던 놈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다시 매달리는지. 결국 이혼 소송은 역시 저의 승리였어요. 그리고 그 판결 이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친정엄마는 이혼한 제게 사망보험금의 반을 나눠주고 저는 보험금과 위자료, 전세금을 합해서 아주 좋은 집을 계약했어요. 그렇게 4년이 흘렀어요. 이미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에 성공한 상태였죠. 내심 이번에는 절대로 짠돌이와 만나지 않으려고 조심 또 조심했는데요. 그렇게 만난 게 현재 남편이에요. 작은 상가를 소유한 남자로 결혼 직후 아기 천사가 찾아온 덕분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 육아에만 힘쓰고 있었죠. 그러다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남는 시간엔 남편 상가에 가서 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 건물에 청소 여사님 면접을 보기로 해서 아기를 안고 건물 관리실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면접을 보기 위해 온 연세 지긋해 보이는 여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다가 저는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어요. 바로 전시모였어요. 전시모는 제 모습을 보더니 제가 이곳에 면접 보러 온 줄 아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디서 남자 하나 꼬셔서 애 낳고 살고 있니? 세상에, 이런 청소하는데 올 정도면 네 팔자도 망한 거나 다름없구나. 여자 팔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펴는 법인데 네가 만난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데를 와?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고 어떻게 사는지 척보니 알만하구나. 그러게 왜 그 난리를 치며 이혼까지 해가지고는 내가 무어라 말하기 전에 먼저 치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냥 웃겼어요. 자기 처지도 모르고 여기 와서 잘난 체 하는 게 제 무덤 열심히 파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애는 하나 낳아줬나 보네. 우리 애가 너한테서 애 보기 싫어서 애를 안 가진 거 아니니? 잘했지. 애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울고 먹었을 거야. 애 있다고 양육비 내놓으라 어쩌라 했겠지. 애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무 말 없는 거 보니 너도 네 처지가 부끄럽긴 한가 보네. 그렇게 말하던 전시모의 눈이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향하더라고요. 남편이 사준 브랜드 제품 가방이었는데 그걸 보고 피식 웃더라고요. 나쁜 버릇 또 나왔구나. 청소나 하러 다니는 주제에 가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니? 나한테 짝퉁 가방 선물할 때부터 알아봤어. 그것도 가짜지? 줘봐. 그때 내가 당한 수치를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가라앉지를 않아. 그러면서 제 가방을 뺏어갔어요. 가방을 험하게 다루며 상처를 내길래 제가 말해줬어요. 그거 가품 아니고 진품이에요. 이미 가죽에 기스가 났네요. 수리 비용 주실 거죠? 이거 수리 안 되면 하나 통으로 사주셔야 하는데 그 정도 능력은 있으신 거겠죠? 하긴 아드님이 셋이나 계시는데 그 정도 돈 없겠어요? 제가 차분하게 웃고 있으니 전시모도 약간 이상하게 생각한 듯 하더라고요. 제 가방이 바닥에 내팽겨쳐질 때 마침 관리실 문이 열리면서 관리 직원이 인사를 하러 나왔죠. 아이고 사모님, 왜 거기서 계세요? 여기 안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사모님? 저는 전시모가 바닥에 떨군 가방을 들어 먼지를 툭툭 털어냈죠. 고개를 드니 전시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게 보이더라고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자신이 던져버린 가방이 가품이 아닌 진품이라는 걸요. 네, 제가 사모님이고 오늘 이 건물 청소 여사님 구하는데 지금 남편이 면접 좀 봐달라고 해서 온 거예요. 일단 한 분씩 안쪽 방에서 면접 볼게요. 저희는 연이 있으니 먼저 면접 봐드릴게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와 전시모가 관리인 방으로 들어갔어요. 따라오지 않을 줄 알았던 시모가 놀라서 그런지 아무 생각 없이 순순히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는 가족처럼 함께 일할 여사님을 구해요. 월급도 근처 분들보다 더 쳐드릴 건데 그만큼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꼭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껏 알뜰하게 사시는 걸 제가 잘 봤잖아요. 우리 건물도 그렇게 알뜰살뜰 잘 꾸려서 청소해 주실 것 같아서요. 제 말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불과 5분 전과는 정반대인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그 사색이 된 표정에 통쾌하기도 했고요. 절 괴롭힐 때는 보지 못했던 얼굴이 너무 속 시원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늙은 노모를 일하러 여기까지 보냈대요? 요새 일 다니고 있긴 해요? 혹시 여전히 너무 알뜰하게 살아서 연세 드신 어머니 밖으로 일하러 보낸 걸까요? 뭐든 적당히 해야 하는 법인데 말이에요. 아들이 셋이나 계신 분이 이런 데서 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할지도 모르겠네요. 걱정해주는 척 폭탄을 날리며 비웃자 전시모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화난 얼굴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이딴 곳에서 일할 줄 알아? 절대 안 할 테니 그리 알아. 저도 채용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받아들인다면 두고두고 갑질 제대로 할 생각이었는데 알아서 빠져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전시모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 아무도 용돈 주는 자식이 없대요. 제가 있었을 때는 제가 드리는 용돈이 유일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식 셋이 전부인 것처럼 굴더니 결국 용돈도 주지 않고 왕래조차 잘 안 한다고 해요. 본인이 뿌린 씨앗, 본인이 거둔 거죠. 그렇게 구두쇠같이 굴었으니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큰 거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건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건물에 해코지하지 않을까 매일 나와보고 있었기에 그 사람이 왔을 때 딱 마주쳤죠. 너 잘 만났다. 야, 너 나한테 사기를 치고 이혼을 해? 너 보험금 못 받는다더니 다 받아 처먹고 나한테는 거짓말을 해? 왜 그게 잘못됐어? 나도 내 재산 지킬 필요가 있어. 네가 욕심내서 우리 아버지 보험금 노리는 거 모를 줄 알았어? 간도 크지. 어떻게 와이프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노려? 그래,
그거 내가 탔으면 또 그 집구석에서 구워 삼겨지고 있었겠지.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어. 뭐?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야, 이딴 작은 상가 하나 가지고 있다고 무서운 줄 모르나 본데 나는 니년 절대 용서 못해. 나한테 거짓말하고 이혼한 거니까 사망보험금은 토해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 그게 왜 맞는 말이야? 그리고 그걸 내가 왜 토해내? 아버지 사망보험금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엄마 거야. 그리고 이 건물?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남편 거지. 그러니까 남편 불러서 법적 대응하기 전에 얼른 꺼져. 앞으로 이 근처 얼씬거리지도 마. 알아들었어? 이 찌질아. 건물이 남편 거라는 이야기에 전 남편은 사색이 돼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나가더라고요. 아니, 와이프 아버지 보험금 못 받는다는 이유로 이혼하자고 했던 놈이 다시 찾아와서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찌질함의 끝을 보여준 더러운 놈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찌질한 전 남편을 본 적은 없었어요. 재혼한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눈에 불을 켜고 건물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도 찌질이와 헤어지고 좋은 남자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남편은 저희 친정에 너무 잘해줘서 가끔 미안할 정도거든요. 우리 집이나 시댁에서 뭔가를 사면 꼭 친정에도 사드리자며 먼저 권하니 제가 도리어 마다할 정도예요. 솔직히 우리 집에 너무 잘해주니까 저도 자연스레 시댁과 남편에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틀린 게 없네요. 이제 든든한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아볼 거예요. 글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행복하세요.